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고리로 해서 정치권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얘기를 자세히 들으신 두 분 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근식 교수께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사실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이럴 때 총수를 영장을 칠 수 있겠느냐, 치면 안 된다, 이런 언론 보도도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특검은 영장 청구를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한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에서는 뭐 구속까지 해야 되겠느냐, 또 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론이 있었습니다만 특검은 구속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꺼내들었는데 저는 두 가지를 해석하고 싶은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본격적인 칼끝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부속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그다음에 특검에서 지금 모든 수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3번도 수사를 직접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제대로 하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의 오너이고 세계 굴지의 기업의 오너이긴 합니다만 구속을 시켜서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박 대통령에 대한 칼을 제대로 겨누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는 재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검찰팀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이재용 부회장의 죄질은 뇌물죄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약한 죄질이었다고 한다면, 왜 근데 직권남용이나 뭐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죄질이 중한,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상에 있던 그 선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뇌물 공여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주의 우려는 없겠죠. 출국금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증거인멸의 정황을 좀 살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을 때 이야기된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장시호 씨가 기획해서 제출했다는 그 문서를 박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받았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밑에 미래전략실이 줬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일정 정도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이라는 법리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우석 부소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청문회나 또 특검에 출석할 때나 기자들 질문 많이 받았고 의원들 질문 받았는데 다 모른다, 최근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특검 설명을 들어보면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맞습니다. 지금 이건 국민 정서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데, 사실 뇌물죄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하면 구속감이죠. 그런데 뇌물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조금 까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뒤에다가 결국 그 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그 법원을 좀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특검에서 얘기할 때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하겠다. 그런데 어젠가요? 어제 그 마감일을 좀 넘기면서 결국 국민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영장을 신청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결국 돈을 벌어와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족쇄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출국 정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취임식에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들도 또 SNS상에서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걸 볼 때 과연 지금 그 확실하게 타겟은 대통령인데 꼭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여론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도주와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 많은 재산 매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는 사실은 지금 그 상당 부분 압박감에서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결국 이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가지고 법원에서 꽤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국민들의 요구는 아주 들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법원이 폭탄을 하나 또 떠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뭐 법원의 결정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 시청자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김우석 부소장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렇게 설명을 했네요.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정치사안 넘어가기 전에 얘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최순실 씨가 오늘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없었어요. 혼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런 질문 저한테 하시죠? 전 몰라요. 고영태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고영태 얘기에 기반해서 한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 기사 보셨죠? 예. 최 씨가 분명히 준비를 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최순실 씨는 그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시종일관한 입장이 전면 부인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태블릿 PC도 이건 가짜고 조작이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관계도 전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구속영장에 돼가지고 신병이 확보돼서 지금 재판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공판장에 나와서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검에도 지금 출두를 하지 않고 부인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강제 구인 명령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오늘 처음 나와서 헌법재판소에 나왔는데 나와서도 뭐 예정했던 대로 대통령의 관계 그다음에 자기의 범죄적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면 부인의 입장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최순실 씨 개인의 일관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대통령과의 그 실제적인 일어났던 사실들을 전면적으로 시인할 경우에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신병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늘 나와서 한 이야기도 사실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력서를 보내긴 보냈다. 그러나 내가 청탁한 건 아니다. 추천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그걸 하긴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드라저기 들었지만 내가 가가지고 직접 개입한 건 아니다. 연설문 작성에 내가 직접 개입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인을 하면서도 그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 혐의의 수준까지는 또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부인이라는 일관된 전략하에 움직이되 기본적인 팩트 몇 개는 허용하면서도 범죄적 판단까지 가는 부분에서는 전부 중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아마 당당한 모습으로 상호 전면 부인으로 아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검찰에 출석할 때만 해도 죽을 죄를 지었다. 본인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까지 되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최순실 씨의 답변 태도는 오히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왜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느냐? 나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연관된 적이 없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우석 부소장님. 최 씨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대답하는 데는? 일단은 그 반성보다도 반격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반성보다는 반격이다. 예. 지금 일단은 계속 안 나오다가 결국 여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세 사람 중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 정호성 씨만 출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순실 씨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신병이 확보된 사람들만 증인으로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또 잠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그림은 좀 이거 시간을 끌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최순실 씨는 자기가 총대를 메고 여기서는 전선을 좀 맡아야겠다. 이런 내부적인 작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최순실 씨의 저 반격 모드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의미가 있는 행태다. 그런데 저 부분을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저게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리가 없고 결론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 결국 저게 무슨 뇌물죄 하나 가지고 인용이 되고 기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이 저걸 전체적인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핵심 키가 최순실인데 최순실이 국민들한테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와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표본을 해가지고 저렇게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는 역시 이 사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성하는 모드가 아니구나. 결국은 탄핵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이 방금 듭니다. 자막에 나오는 저런 부분도 사실은 큰 문제인 게 정성호 전 비서관의 이메일 계정 같은 걸 공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까지. 그렇죠. 저거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 국가 기밀이 사인인, 민간인인 최 씨에게 넘어갔다는 건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는 연설문만 봤다. 다른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또 외교와 관련된 부분은 안 봤다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모든 문건들이 다 갔다. 볼 수 있었다는 건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이제는 망연자실한 분위기인데 결국 사법적 처리에 지금 최종 과정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당사자들이 저런 식의
진짜 후한무치한 부인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좌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 수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팩트로 사실로 입증된 여러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인 진술을 한다든지 상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든지 저는 이 이른바 전면 부인의 전체적인 전략에 정점에 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월 1일 날 대통령이 직무 중지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기자단을 불러가지고 일관되게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 항변하고 반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서 그 뒤로 특검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그 뒤로도 공판이 진행돼서 전부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전부 헌재에 나와가지고도 윤 전 행정관, 이영세 행정관 알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 아니다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 나라가 엉망이 됐으면 국민들이 이 정도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그런 범죄와 크나큰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좀 자숙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를 끝까지 원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근데 그런 마지막에 유종의 미조차도 이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고 이러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데는 결국 박 대통령의 정점에 있어서 전략적 기획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강력한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또 한번 기자간담회를 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자신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할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주에 귀국해서 연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오늘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귀국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뭐 본인이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그동안 기자들에게 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디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반기문 전 총장이 얘기를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반 총장이 12일 귀국한 이후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10년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셨고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한 2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우석 부소장 여기서 말이에요. 네. 반기문 전 총장이 부디 잘 대처하시길 바란다는 이 표현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상당히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대처가 뭐냐. 사실은 그 대처가 탄핵, 그러니까 헌재에 영국의 대해서 뭐 대처 수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 아주 유머 있습니다. 예. 일단은 대처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반기문 총장에서는 친박 그룹들이 계륵 같은 존재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먹기는 그렇지만 또 버리기는 아깝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스탠스도 결국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다. 결국은 대처를 잘해달라는 것은 알아서 좀 길을 열어달라 이런 취지로 들려요. 제가 듣기에는. 결국 탄핵 국면이 계속 되면은 다음 정권을 보수 진영에서 차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니 이 정국을 좀 알아서 좀 잘 매듭을 졌으면 좋겠다. 결국 지금 버티고 시간 끌기 전략으로 민심이 계속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면은 다음 정권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더 그 공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인은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결국 잘 대처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 직을 잘 활용해가지고 잘 도와달라.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양쪽에 다 얘기가 좀 다르고 반 총장 자신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아침에 통화한 거는 국가 원수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럴 법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수출에 대해서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긴 하지만은 현재 국가 원수고 그러다 보니 내가 돌아와서 전화했고 전화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표현하고 그래서 잘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 이런 개인적인 소망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 이제는 비상대책위원장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니고 대표입니다. 박지원 대표는 당장 발끈했어요. 반기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셨네. 박근혜 대통령과.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부디 잘 대처하시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잘 죽이 맞는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하고 멀어지는 수밖에 없는. 박지원 대표가 저 얘기할 때만 해도 정확하게 누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는 몰랐던 것 같긴 한데 어제 대표가 되고 나서 기자들한테 그런 거 아닙니까? 반기문하고 박지원 죽이 잘 맞는다. 그런데 지금 반기문 전 총장하고 박 대통령이 죽이 잘 맞는다. 어제와 오늘 얘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제 당대를 통해서 공식 이제 당대표 선출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는 여전히 연대와 자강이라고 하는데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당대 과정을 통하면서 일단 자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연대를 모색하자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대표는 여전히 빅텐트를 이야기했고 어제 당대표 취임하면서도 빅텐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당 중심으로 해서 다 모이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갑자기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의 내용이 전달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잘 대처하시길 바란다. 우리 김 부소장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 잘 대처하길 바란다는 뭐 다의적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느낌의 인상은 뭐냐면 잘 견뎌내서 이겨내길 바란다는 쪽으로 일단 해석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핵의 와중에 잘 대처하길 바란다는 표현은 마치 탄핵을 잘 이겨내서 승리하길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 반기문 총장은 국민의당이 쳐놓은 빅텐트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반기문 총장이 그 말을 했던 것에 대한 이 다의적 표현이 나오는 것 수밖에 없는 건 지금 반기문 총장의 입장 자체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당 프레임은 지금 자기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지금 계속 맹공을 퍼부면서 이건 여당 후보다, 새누리당 쪽 후보다, 그쪽이랑 색깔이 비슷한 후보다. 그러니까 여당의 프레임은 반기문 총장으로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을 찾아가지도 않고 뭐 전화만 한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당 프레임은 분리해서 좀 벗어나야 되지만 보수 프레임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진보 프레임에 위험하다,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진보의 문재인 후보에 대항하는 자기의 대항마로서의 자기 존재 가치는 또 보수 프레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안정감.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찬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당분간 반기문 총장이 돌아와서 행보는 여당 프레임과 보수 프레임 사이에서 계속 옥신각신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다양한 평가들이 오고 갈 것 같고 그 와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 반기문 총장은 그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두 분이 참 대답이 쏙쏙 들어오는 게 그 다음에 제가 또 해야 될 이야기를 두 분이 탁 먼저 짚어주셔서 사드 얘기 하셨어요. 네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한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좀 안보를 중시하는 어제는 평택 이함대 천안함 기념관 방문해서 와서 보니 이건 북한에 의한 폭침이 맞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당연하게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한반도의 안정이 위협받지 않으면은 사드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당초. 그러나 한반도의 현실이 거의 지금 준전시 상태 같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요, 바로 두 분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중요한 사안이고 아마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최근 상황이 이어지다가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금은 달라진 듯한 태도를 보여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드 배치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거나 또는 반대로 또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하겠다거나 이런 어떤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또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반대 입장에서 상당히 신중한 자세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겠다. 지금은 찬반 얘기 안 하겠다는 태도로 돌아선 것 같고요. 이런 두 사람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정부에서 새롭게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 상황에서 국가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외교적인 수순을 밟는 것이 옳다. 사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은식 교수님, 네. 일단 네 사람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네. 어떤 대답이 김 교수님, 어쨌든 또 북한 전문가, 한반도 네, 전문가신데?
제가 볼 때 문재인 후보하고 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드에서는 굉장히 반대 입장이 강했죠, 초기에. 그리고 두 분 다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라고 주장했던 것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말고 국민적인 공론화를 거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의 무게를 준 건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장 대선 경쟁에 뛰어들어서 표를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사실은 여전히 보수적인 여론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집권 후에 새롭게 이 부분을 외교적으로 국가 이익 차원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래 국방위원장 출신이고 가장 먼저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역설했던 사람이 유승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저 입장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여당 프레임을 분리하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가고 싶지만 보수 프레임 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보수 프레임에 가장 좋은 지금 이 아젠다는 사드 배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좀 표명한 것 같고 저는 이 두 분, 그러니까 양쪽 두 명 뭐 두 분 다 네 명으로 한다면 이 두 분과 두 분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결국 대선 후보까지 마지막 가게 된다면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권 성향의 차기 주자들은 당연히 사드 배치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고 야권 주자들은 대표적인 주자 지금 두 사람은 신중론, 그러니까 완전 반대. 우리는 반대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야권 주자들 입장 쭉 살펴보면은 그 이재명 성남시장도 조금 신중한 것 같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만 명확하게 반대 얘기를 하고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시장은 좀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눈에 띄어요. 안희정 지사는 야권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한미 간에 합의를 하고 전임 정부가 이미 협상해 놓은 걸 뒤집는 건 쉽지 않다. 이 안희정 지사 이런 태도가 또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일까요? 아니면은 본인은 물론 소신을 얘기한 거긴 하겠지만 좀 색다르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그 친문 계열에서 문재인 대표가 그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면 지금 안희정 지사는 그 보조제, 대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안 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명확하게 자기 차별성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드 문제나 이렇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따로 없고 보수 진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중국의 반발과 그 무역 보복이라고 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신중론이라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보이니까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재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예스, 노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어차피 외교 문제인데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방향을 잡으면 정권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는 게 뭐 항상 가능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표 자신이 대통령감인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의구심을 가는 대표적인 예예요. 이게 외교적인 문제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는 거하고 상관없이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천착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딴 얘기를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또 중국이 신중론을 했다고 해가지고 압박을 멈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시장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이렇게 오늘 SNS 통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사드 설치 반대에서 사실상 설치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궁금하다. 충분한 설명 없이 오락가락하는 건 국민, 특히 야권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재 야권의 차기 주자들 가운데 선두 진영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에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서 긴장 국면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긴 한데 일단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야기를 전화통화를 했다. 그리고 잘 대처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얘기 때문에 야당,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